이 손자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원래는 81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손자병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시대 조조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조조가 그 이전에 있었던 병법서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조가 굉장히 병법에 정통했었고 여러 병법서들을 많이 보고 또 직접 조조 자신이 지은 병법서가 몇 권 됩니다. 한 3권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었는데, 조조가 이전에 있었던 병법서들을 취합했거나 아니면 이전에 진짜 손무라는 사람이 써놓은 어떤 그 병법의 내용들을 조조 자신의 말로는 81편이라고 하는데 그 81편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말들이 정리가 안 된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좀 해서 핵심만 추려내서 13편으로 엮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전에 손무란 사람이 책을 쓴 어떤 그 원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손자병법은 조조에 의해서 정리된 판본입니다. 그리고 조조는 그 13편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다 간략하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붙이거든요. 그 제목이 손자병법 약해 간략하게 해설한다 정도로 이렇게 그걸 붙이고 있는데, 이 책도 이 화산의 온통 손자병법도 조조의 해석을 굉장히 높게 칩니다. 첫 해석이고요. 그리고 정리를 한 사람은 조조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할 만큼 그만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정리가 굉장히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손자병법을 손무가 지었느냐, 아니면 손무가 실존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이 좀 많거든요. 이름 자체가 손에다가 무기할 때 무자, 무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싸움하고 관련돼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름자를 지었는데, 전국 시기에 가면, 계보상으로는 손모의 5대손이라고 하는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나라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손빈이 병법가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거든요. 그리고 이 손빈이 저작해 놓은 손빈병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손씨니까 굉장히 뛰어난 병법가가 있었고요. 그 이름에 가탁해서 손무라는 인물은 그냥 지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근거로 이 손무라는 사람은 살았던 시기가 기원전 544년에서 496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손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문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고대 문헌 중에는 제일 앞으로 끌어당기면 사기의 손무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이전에 사기보다 이전에 저술되었던 다양한 역사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손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오월춘추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오나라 월나라의, 춘추는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오나라 월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도 이 손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오월춘추라는 책은 후한 때 지어졌습니다. 사기가 전한 시기에 지어지거든요. 후한 때니까 그 이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근거해서 지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이전 사서의 기록에 손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손무랑 같이 오나라에서 활동했던 오자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오자스에 대해서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기 같은 경우에도 오자스하고 손무를 엮어서 하나의 편으로
이 오자스가 아니고 오기라는 장군. 오기라는 장군은 오기병법이라는 또 오자병법이라는 병법서를 남긴 인물입니다. 저 오기라는 인물은 기원전 한 400년에서 300년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와 전국시기가 겹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오기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전쟁할 때마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굉장히 그 전략에 뛰어났던 장군인데, 그 두 개를 묶어가지고 사마천은 그 열전을 하나를 작성을 하거든요. 손자, 오기 둘을 묶어가지고. 근데 이 사기기록에도 보면 사기기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서문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가 오나라, 원래 손자는 제나라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 춘추 시기, 요 시기, 그러니까 손무의 생몰연대라고 하는 요 시기 조금 전에 제나라라는 나라가 뭐 춘추의 여러 열국들 중에 가장 강성한 나라였거든. 제환공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중이라는 신하 둘이서 이제 굉장히 그 합이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강성한 그 나라를 만들어서 춘추 시기에는 주나라 천자가 힘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제후국 중에 굉장히 강한 나라,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주변의 제후국들을 통솔해서 뭐 결정 같은 거 이렇게 내립니다. 천자는 거의 이름 정도만 걸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런 나라들을 패자의 나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패는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던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손무는 제나라의 출신입니다. 제나라에서 살다가 그 제나라 환공이 죽고 나서 제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거든요. 막 안에서 내전도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제나라가 몰락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을 피해서 오나라로 와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오나라의 함녀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이 손자병법을 지어서 바치면서 자기를 등용해 줄 것을 이렇게 그 요구를 하는데, 오자서가 이 손무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해서 나가서 이제 함녀에게 자기의 능력을 시험 보이는 과정들이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 그 부분들, 그 임금 앞에서 이제 거기 임금이 거느리고 있던 궁녀들을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손무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함녀에게 등용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보통 이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면 많은 경우에 끝이 별로 안 좋죠. 특히 무장들 같은 경우에, 장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자서도 그렇고, 그죠? 이제 이렇게 견제를 당해서 뭐 죽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손무는 오자서가 내려주는 뭐 상품이나 아니면 뭐 상금, 뭐 봉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양하고 그냥 자치로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사기에 있는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손자병법을 지은 손무는
가공의 인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전거가 여러 뭐 춘추나 뭐 자전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뭐 오자서와 같이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오자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등장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보십시오. 손무가 살았던 시기가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조가 최초로 이 책을 편집을 해서 해설서를 내게 되는 시기가 기원 후 약 한 200년 가까운 그 시기니까 적어도 한 7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잖아요. 600년, 700년 정도 이렇게 뭐 전해지고 하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춘추전국기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 시기는 굉장히 전쟁이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전 같은 데 이제 전쟁 기록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통계를 뽑아보면 뭐 한 200~300년 사이에 전쟁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면 한 2~3천 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그 전쟁이 많은데요. 특히 춘추 시기 중반부터 전국 시기로 넘어가는 시기까지 일어난 전쟁이 한 1300회를 상회하고, 그 다음에 전국 시기에서 이제 진나라가 통일하던 그 시기, 그 시기로 나중에 그 주나라의 그 전체 그 기간과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그 시기만 해도 약 400에서 500번 정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춘추 시기 전쟁은 비교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말기로 가면 좀 규모가 커지긴 하는데요. 전국 시기 가면 이게 이제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서로 이렇게 뭐 죽자 살자 싸우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춘추 시기와 전국 시기의 전쟁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춘추 시기의 전쟁은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갑전입니다. 마차를 타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라는 집단입니다. 우리 보통 보면 뭐 사라는 저 용어는 후대로 내려가면 또 뭐 선비도 되고요, 그죠? 공부하는 사람 전체 집단을 사라고 합니다만, 지금 표현대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 귀족 계층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배 계층 안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일 말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차를 모는 훈련을 하고요, 활 쏘는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기간 안에 저들이 받는 교육 안에는 뭐 보통 숫자 계산하는 법, 글 쓰는 법, 말 타는 법, 활 쏘는 법, 뭐 이런 뭐 6가지 뭐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차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아서 사냥을 하고요. 그 사냥하는 훈련을 하는 게 결국 전쟁 훈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차를 타고 전쟁하는 형태로 하니까 대규모 전이 일어나긴 좀 쉽지가 않죠. 경비도 많이 들고, 그죠? 우리 옛날에 뭐 그 나라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 천자는 만승지국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만승지국. 그리고 뭐 제후는 천승지국, 그 밑에는 백승지가 뭐 대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승자가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마차 1000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과 땅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천자. 그 다음에 전투마차 100대를 운용할 수 있는 경제력과 땅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제후라는 거죠. 뭐 100대, 마차 100대, 만대, 천대. 그 다음에 이제 대부로 내려가면 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집가자를 쓰는데요. 우리 지금 뭐 가정의 가자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가, 국, 천하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고들의 그 경제 규모, 군사 규모를 백승, 천승, 만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만승이니까 마차 한 대를 몰면 마차끼리 싸움이니까 제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옛날 그 전차를 표현한 사진을 못 찾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이 4마리가 몰고요. 또는 2마리가 몰고 그러면 이렇게 말을 조종하는 사람 한 명 있을 거고요. 그죠? 한쪽에는 창을 들고 있는 사람, 한쪽에는 활을 들고 있는 사람 탑니다. 몰고 다니면서 이제 전투를 하는 건데 춘추 시기 전투는 귀족들이 하는 결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선멸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춘추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 그 분쟁이 일어나도 그 분쟁은 춘추 시기 중기까지만 해도 대부분 다 나라들이 혈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3대라고 하는데 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엄나라, 보통 이제 상나라라고 하는데 주나라 뭐 이렇게 세 나라를 고대의 역사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고대 중국에 존재했던 세계의 그 통일 제국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라는 사실 실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임금, 혹시 우임금이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요임금, 순임금 이런 그 군주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순 그 다음에 우입니다. 그러니까 요순이라고 하는 고 저설상의 그 황제들은 요 하나라 이전의 그 나라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신석기 시기이거나 아니면 청동기 초기, 그죠? 그 정도이니까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부족들이 이제 이렇게 집단으로 그 일정한 세력을 이루고 그렇게 이제 자기 영역을 지키는 그런 나라였을 텐데, 중국 사람들은 저 하나라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라가 어디에 그 유적이 있을까? 아직 입증된 유적이 아직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근데 요즘 최근에 고고학적, 한 20-30년 정도의 고고학의 발견에 따르면, 하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저 시기, 신석기 시기의 그 유적들을 보면 황하 주변에 비슷한 집단 거주 촌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유적들이 있는데, 문제는 중국 전체에 그 비슷한 시기 하나라 이전 또는 하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그 역사 시기와 관련된 유적들이 요 지역에도 있고, 요 지역에도 있고, 요 지역에도 있습니다. 사천 지역에도 있고요. 몇몇 지역에 그런 비슷한 어떤 동일한 어떤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곳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라가 정확하게 어딘지 문자도 제대로 없었을 거고, 또 기본적으로 석기하고 목기를 이용해서 그 촌락을 형성한 곳 같은 경우에는 다 없어지잖아요. 나무 같은 거는 다 썩어버리고, 흙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것도 그거하고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요즘 중국 사람들이 하는 그거는 그 중에 하나를 찍어가지고 여기가 하나라다 이렇게 적어도 이제 일종의 역사 공정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 역사를 실존한 역사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우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나라, 우리 언허라고 해서 갑골문 발견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뭐 문자가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언허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 시기는 이제 청동기 문화로 진입한 시기거든요. 청동 유물들도 나오고 해서 저 언나라는 실존하는 어떤 역사적인 나라로 이렇게 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 언나라, 원래 나라 이름은 상입니다. 상나라입니다. 근데 이 지금 등장하는 주나라가 이 상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성립을 하거든요. 성립을 하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주나라가. 기원전 1406년에 세워져서 뭐 주라고 하는 부족 집단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046년이라는 저 연도는 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고유역을 이제 자기들의 그걸로 차지하고 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요 이전의 시기에도 뭐 그 주나라 왕족의 조상들이 옮겨 다닌 역사들,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자기들 조상 3대, 4대, 원래 손자가 되고 나면 위로도 그 왕 취급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 시기에도 뭐 위에 자기 조상들 몇 대까지 뭐 무슨 종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 왕국을 짓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주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전의 조상들 몇몇의 행적들을 연결해서 자기 주나라가 상나라를 갈아내고 세상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정당성을 그 사람들의 행적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 주나라가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생존. 얼마나 되면 한 800년 정도 가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800년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데, 이 주나라가 800년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 겪는 것 중에 하나가 771년, 어떤 사람은 7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0년 정도 걸리죠. 그죠? 300년 정도 걸리니까 왕족들이 뭐 흥청망청 하기도 하고, 원래 집안이나 뭐 이런 데는 한 두세대, 세 세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약해지잖아요. 뭐, 예. 왕조들도 다 그렇고요. 그죠? 왕조들 보면 보통 4대쯤 되는 왕들의 그 이름이 성종입니다. 성종. 완성할 성자를 써서. 그러니까 쓰고 나서 첫 왕이나 두 번째 왕, 그 시기에는 뭐 형제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막 싸워서 뭐 난리가 나고, 뭐 중국도 우리도 그렇고, 그죠? 그러고 3대, 4대쯤 가면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 핏줄의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안정이 되는데, 안정이 되는 건 제도가 완비가 되어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왕족들, 리더로서의 왕족의 역할들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뭐 우리 재벌 2세, 3세들 중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일탈을 보이는 그런 경향들도 많아지는 그런 그 경향들도 똑같습니다. 요 시기에 오면 뭐 왕들이 주나라 그 770년 전후에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나 봅니다. 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시기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술이 대중화되지 않았나, 또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술을 만드는 기술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 같은데, 우리 그 옛날 기록들 보면 진짜 초기의 기록들 그 제사 지낼 때 현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금을 현자를 써서 수주자 이렇게 쓰는데 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 현주는 사실 물입니다. 물입니다, 물. 예,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을 현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옥에 물을 담아서 올렸는데요.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사상에 뭐 제사를 지낸 것들은 중국의 초기 역사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그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군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당들입니다. 신하고 접신하는 존재입니다. 신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존재고, 그 조상신으로부터도 받고, 천신으로부터 받고, 자연신으로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이 책 읽다 보면 제일 첫 구절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대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국가의 큰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뭐 지면 나라가 뒤집어지니까. 근데 그 기록이 초기의 기록들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라의 중요한 대사, 큰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 지내는 것, 하나는 전쟁.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일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 뭐 그거에 못지않게 제사 지내는 것도 이 사람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 접신을 해야 되니까. 그 접신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권위를 부여받는 그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요 시기에 오면 사람들이 다 술독에 빠져가지고 천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바깥에, 그러니까 그 주나라 영역 밖에 있는 이민족들이 여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민족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천자는 야, 저기 저놈들 쳐들어오니까 막아라고 명령을 하면 제후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철옹성처럼 둘러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자가 나가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요때 불렀는데 아무도 안 와요. 나중에 뭐 하고 있냐고 다 술 먹고 뻗어 있어. 그래서 저 시기에 청동기 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기물들에 보면 한결같이 등장하는 게 술 먹지 마랍니다. 술 먹지 마라. 술 먹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술 먹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청동기물이라고 하는 건 요즘 우리 지금 표현대로 하면 그냥 뭐 그릇에 글자 새겨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청동기물이 저 당시의 경제력 하에서 만드는 것, 그거는 우리 지금 표현대로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우리 지금 만드는데 좀 비싼 거 뭐 있습니까? 뭐 전쟁 무기에 비유하면 뭐 항공모함 한 대 만드는 것, 이 정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천자나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자기의 그 공적이 포상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청동의 기물을 만들고 거기에 그 사실들을 기록을 해놓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남겨져 있습니다. 그 기록들에 보면 술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저 당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때 딱 요 770년, 71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770년에
바깥의 그 서융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역사 속에서는 사방의 오랑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이 지역이 있고, 뭐, 북쪽에 있는 이민족이 있고, 동쪽에 있는 이민족은 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북쪽에 있는 북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서융이라고 표현을 하고, 남쪽에는 남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 지역, 서융 쪽에서 공격해 들어와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지킬 수가 없어서 수도를 옮깁니다. 원래는 주나라의 호경이라는 지역에 이게 지금 지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요 호경, 그 주나라의 강력권은 한 요 정도 됩니다.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요게 황하고요, 요게 양자강입니다. 그러니까 황하 지역의 상류 쪽에서 건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주변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나라들을 만들어 줍니다. 저게 이제 다 제후국들이죠. 그 제후국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나라가 세워질 때 형제들, 한아버지의 아들들, 뭐 조카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전 통일 과정에 공을 굉장히 많이 세웠던 신하들, 뭐 주나라 강태공 같은 사람들. 근데 광태공 같은 사람들도 성은 다르지만 그 혼인 관계로 이렇게 엮여지거든요. 광태공 딸이랑 뭐 그 문왕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의 손맥에 의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다. 그렇게 해서 뭐 동성, 주나라는 희시성인데, 희시성을 가진 자기 집안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결혼에 의해서 결합된, 물론 공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성의 어떤 그 성이 다른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넓은 땅을 다 자기들이 직접 통치를 못하니까 떼서 줍니다. 떼서 주어서 여기 지금 나오는 건 한 30개 정도 되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고, 그 시기가 100년, 200년 되면 내가 여기를 땅으로 받았는데, 큰아들한테 주고 나면 작은아들 중에 또 공세운 사람이 있으면 뭔가 또 좀 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0~300년 지나면 이 20~30개가 막 50개 되고 60개 되고, 춘추 시기 말기에는 기록에 의하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500개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누어 받은 땅 덩어리의 그것들이. 요 호경이라고 하는 데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낙양입니다. 낙양. 요즘 말하는 낙양, 지금하고 똑같은 그건데 요리로 옮겨갑니다. 쫓겨서 공격받아 성이 뭐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인데, 옮겨가는 과정에 또 등장하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포사라고 하는 여성분, 비단 찢기 좋아하는, 비단 찢는 소리를 굉장히 즐겨했던 사람인데요. 꼭 이 사람들은 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뭐 이러면 여성을 등장을 시키는데 별로 좋은 버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통치하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게, 술 마시고 뭐 이런 게, 그죠? 꼭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옮겨가는데, 통상 수도를 옮기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도를 옮긴다는 거는 그 수도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의 권력이 박탈되는 상황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 조선 시기에도 뭐 수원으로 정조가 한번 옮기려고 했었죠. 옮기려고 하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그게
사실 정조가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한 이유도 이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 잡고 있는 그 권력 있는 집안 그런 부분을 억누르는 어떤 그런 그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반발 때문에 옮겨가지 못하죠.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완전히 작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못해 옮겨가는데 옮겨가게 되는 것도 자기가 옮기는 게 아니고 신하의 힘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옮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주라고 하는 일종의 집안의 제일 어른이죠. 아까 그 분봉해준 사람들이 다 형제들이고 성이 같은 형제들, 성이 다른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주나라의 그 우두머리 천자는 뭐냐면 요즘 표현대로 하면 이 가문의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우두머리인데 그 우두머리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을 자기가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운영의 결정권들이 신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신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기가 7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요. 요 시기부터 춘추 시기라고 명명합니다. 우리 춘추 전국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춘추 시기가 그 주나라 천자의 권위와 권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기점입니다. 그리고 요 춘추 시기가 기원전 453년 무렵에 끝이 납니다. 요거도 이제 결국은 주나라의 천자가 갖고 있는 그 권위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과 연관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770년부터 점점 약해지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들이 각 제후국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후의 그 우두머리 왕이 있는데 그 제후들이 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대부가 그 나라를 좌지우지합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한 나라의 대부가 천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정권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453년 경에 가면 여기 보십시오. 서주죠. 여기가 춘추 시기의 그 지도입니다. 이 춘추 시기의 지도 중에 이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힘이 셌던 나라거든요. 그 아까 패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제후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 진나라의 가신들 3명이 대부, 그러니까 그 3명이 저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집니다. 지배권을 셋으로 나누어서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요렇게 한, 위, 조라는 3나라로 독립을 해버립니다.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원래는 한씨, 조씨, 위씨 이렇게 해서 가 대부 집안입니다. 조 집안이. 근데 이 대부 집안이었던 사람들이 아예 왕을 자처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쭉 가족처럼 결합되어 있는 그 질서 속에 유지가 되는 나라였는데 이 사건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천자의 권위 자체가 아예 무시되는, 주나라는 아직 저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나라가 분리해서 독립한 기점을 전국 시기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봅니다. 그 전국 시기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뭐 핏줄들도 뭐 대를 이어 내려오다 보니까 요즘 사촌도 잘 모르는데 저기 뭐 한 200~300년 지나면 그죠? 거의 남처럼 되죠. 그래서 격렬하게 싸우는, 대규모로 싸우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듭니다. 세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주나라에 의해서 그 유지되었던 봉건 지배 체제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를, 봉건이라고 하는 거 땅덩어리 나누어 줘가지고 그곳에 이제 통치권을 맡기고, 그죠? 그 대신에 그 천자를 지키는 임무를 맡기는 거죠, 그죠? 그 질서의 지배 체제가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이 453년 이후로 대규모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의 시황제가 마지막 남아있는 6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최초의 통일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저 긴 기간 얼마나 싸웠으면 중국 사람들은 흩어지면 항상 합치려고 합니다. 흩어져 있으면 싸우니까. 싸우는 사람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추 전국 두 시기에 일어난 전쟁, 뭐,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전쟁만 해도 2000회가 넘으니까요. 2000회가 넘으면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보니까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전쟁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 그것도 저 전국 시기 전쟁들 보면 겁납니다. 포로로 40만을 잡아서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중국 사람들이 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심심하면 20만, 40만, 포로로 잡은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중국 인구가 아무리 땅이 넓고 많다 그래도 병력을 그만큼이나 그걸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발굴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죠? 뼈니까 40만을 생포해서 그냥 파묻어버리면 그냥 파묻었겠습니까? 묻힐 자리를, 자기 묻힐 자리를 자기가 팠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묻어버리고, 이런 전쟁, 대규모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중국의 그 큰 틀에서 보면 손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있었다면 절묘한 시점입니다. 6세기에서 5세기라고 하는 거는 춘추 시기에서 전국 시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죠. 그 시기가 되면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격렬하게 전쟁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춘추 시기의 전쟁이 전차를 이용한 공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춘추 말기부터 그 양상이 바뀝니다. 보병전이 시작됩니다. 전차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던 전쟁들이 백성들을 병사로 동원한 지금과 같은 전쟁들, 그 보병이라고, 전차병 말고 이제 걸어다니는 병사들, 전차로 전쟁할 때는 많아봤자 100기, 1000기, 10,000기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보병들이 소집되어서 농사 짓던 사람들을 그냥 불러서 훈련 좀 해서 병사 만들어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거니까, 그 보병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춘추 시기 말입니다. 요 시기입니다. 손무의 생존 시기와 겹쳐집니다. 여기 지금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은 보병전입니다. 물론 전차는 강력한 그 전략 무기니까요. 그죠? 계속 유지가 됩니다만, 보병전이 시작되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집니다. 10만 명, 20만 명.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편부터 뭐 10만 명을 동원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만, 20만을 동원해서 전쟁을 하던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전쟁에 대한 어떤 병법서, 중국의 전쟁에 대한 병법서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갔어? 제가 뭐 10권, 뭐 무경 10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10개 정도 이거 병력서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걸 봤는데, 보면 손자병법 있고 오자병법, 아까 오기의 병법이 있습니다. 그죠? 오기의 병법을 적어 놓은 거. 이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삼화법이라고 해서, 여기 읽다 보면 삼화법이 인용되어 있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 구절에. 그러니까 삼화법이라고 하는, 이건 춘추시대 때 삼화양저라고 하는 그 용병의 귀재가 써놓은 그 병법서고요. 그 다음 육도는 기록에 의하면 강태공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제가 육도를 다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봤거든요. 굉장히 정밀합니다. 그 폭도 굉장히 넓고요.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울료자, 이 울료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뭐 굉장히 그 유명했던 그 귀곡자의 제자가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귀곡자라고 하는 사람도 일종의 병법의 귀재이거든요. 용병 뭐 이런 거와 관련 있는 사람인데, 울료자라는 책이 있고, 삼약, 육도 삼약 이 두 개를 그 병법의 그 대표적인 그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육도와 삼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삼약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인용을 많이 했고요. 여기도 뭐 삼약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삼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병법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역사 기록에 봐도 이 손자병법에 대한 주에서나 뭐 이런 거는 하나쯤 있는지, 그 전통문화연구회에 있던 분이 그걸 번역해 놓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있는데, 막 그분도 아마 기록을 여러 찾았을 텐데 별로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설자서 이렇게 많지 않나 보던데, 일본은 이 삼약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걸 전략으로 채택해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뭐 전국 시기에도 그랬고 메이지 유신 시기에도 저 삼약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기업 전략과 관련해서 저 삼약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업 운영도 사실 뭐 전쟁이라는 게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그 특별한 상황이지만, 현실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개인이 다 전쟁 상황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목표를 갖고 있고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쟁 상황이라고 뭐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게 격화되는 시기에는 이런 병법서들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기도 하고 읽히기도 하고, 또 뭐 저거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다시 이렇게 재조명하는 그런 그 시도들이 있는데, 일본에는 삼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전략으로 또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사무라이도 이런 것들을 저 삼약과 연결시켜서 기업의 그 운영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량의 병법서라는 게 장량이 썼다는 겁니까? 장량이 활용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삼약은 제가 못 봤습니다. 봐야 됩니다. 삼약은 아마 장량이 썼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위공문대라고 하는 거는 뭐 당나라 태종하고 그 이정이라고 하는 신하 간의 문답을 기록해 놓은, 전쟁에 관련된 문답을 기록해 놓은, 저건 이제 각각 그 어떤 전쟁에서 어떤 전술을 써서 이기고 뭐 이런 것들 조금 봤는데 그런 걸 기록해 놓은 병법서고요. 그 다음에 손빈병법. 이 손빈병법은 중국 역사에서 후한 때까지는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취를 감추었다가 1972년인가 3년에 무덤을 하나 팠는데, 후한 때의 무덤에서 손빈병법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존이 증명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손자병법의 저자가 손빈이라고 그거 나오기 전에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저 책이 나오니까 손무라고 하는 인물은 따로 있구나. 내용이 다르니까요. 그죠? 그런 형태로. 장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제갈량이 썼던 병법서입니다. 이건 뭐, 여러 전쟁들을 가져와서 그 전쟁의 그 진행 양태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분석해 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또 제일 많이 알려진 것 중에 36개라는 책이 있죠. 뭐 제일 많이 알려진, 우리한테 제일 많이 알려진 건 육도, 삼약, 36개 이 정도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36개는 36가지 계책, 뭐 전쟁은 전략과 전술로 구분되죠. 그러니까 뭐 전투에서 이긴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육도는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전술 중에 전술을 모아놓은, 이거 36개 보시면 여러분들 아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쌀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살입니다. 쌀을 주고 뼈를 취한다. 쌀을 줘요? 그 다음에 뭐, 제일 마지막이 36개 주위상, 도망가는 거, 그게 제일이다. 뭐, 주랭랑이라는 표현. 36개가 이제 뭐 제일 마지막은 안 되면 그냥 도망가는 게 제일이다. 뭐 이런, 우리가 보통 병법에서 네 글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제일 처음에 저게 만천과해입니다.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걷는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기만전술이죠, 그죠? 만천과해, 이런 말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요. 그래요? 네, 만천. 과해. 과해? 예, 진할과. 지날과 네. 안 써도 되겠죠. 제가 발음이 이상해서. 아니에요. 만천. 많은 가득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하늘. 지나간다 해, 바다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가려서, 하늘을 가려서 못 보게 하고 뭐 넘어간다, 뭐 이런 표현들인데, 36개에 나오는 그 전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뭐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동격설 이런 게 나오나요? 예? 성동격설. 예, 그런 것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둑에서도 많이 씁니다. 성동격서 나오나? 모르겠다. 36개를 저는 다 기억은 못 합니다. 한번, 36개라고 하는 게, 이거 36개도 사실 정확한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쭉 이어져 오다가 일설에 의하면 뭐,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 17세기쯤 다 모여서 편집이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기 정도의 책이 어떤 사람은 저 36개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워낙 여기 나오는 이런 강태공의 저술, 뭐, 이런 뭐, 사마양저의 사마법,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누구도 보정 못 합니다. 책에 저 사람들, 워낙 이제 전술로 이름난 인물들이니까 저 책을 그 이름에 가탁했을 수도 있고요. 뭐, 춘추시기, 전국시기는 정말로 전쟁 시기니까 각 지역에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쟁 방법 아니면 국가를 부강하게 할 방법 이런 것들을 일종의 뭐 가서 왕 앞에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저를 고용해 주십시오.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 전쟁과 관련된 것에서도 그냥 가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책 딱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 지금 이 손자병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손자병법도 기록에 의하면 손무가 함녀에게 자기를 등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병법서 제가 지은 겁니다 하고 이렇게 올린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사람들이 지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뭐 뛰어난 사람의 인물에 가탁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뭐 이게 이 시기에 지어졌는지 여러 가지 이 병법서들의 그 성격들이 조금 있는데, 이 손자병법이 유독 주목받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손자병법에서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들을 많은 책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전략의 측면에 집중해서 전쟁 또는 병력 운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 책입니다. 나머지 책들도 전쟁을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요 뒤에 나오는 책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손자라고 하는 손자병법, 이 책은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실제로 싸움박질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분은 이 책을 쓴 이 화산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 손자병법 이렇게 보면 별로 재미없다. 특별한 게 별로 없다. 사람들은 제갈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펼쳤던 그 스토리, 역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기묘묘한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그 어려운 역경의 상황에서도 전세를 뒤집는 것, 이런 그 안에는 스토리가 있다. 뭐 사람들은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열광을 한다. 근데 손무병법 안에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손무병법의 강점, 핵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기기묘묘한 이런 전략을 써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길 수 있는 가장 바른 방법, 가장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내리고 상대방의 평가를 취합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자기가 강해져야,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자기가 강해지고 다른 상대편이 약해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강해질 수 있는 그 기반 위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강함들을 깎아내서 약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지, 자기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휘하는 그거는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어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을 얼마나 중시하고 그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전공법이다. 그 안에는 뭐 기기묘묘한 게 없다. 이 사람 표현대로라면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전투는 그 안에는 굉장히 뛰어난 지혜로운 장수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없다. 뭐 굉장히 뛰어난 계책 이런 거 없다. 왜?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싸울 때부터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면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전투는 당연하게 이기는 대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기는 대로 기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을 만드는 것, 기본에 접근하는 그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손자병법 안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다. 이 책을 읽을 건데 첫 시간은 뭐 책을 안 갖고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이 전체적인 설명만 오늘 할 생각이었고요. 저는 책을 볼 때 제일 앞에하고 제일 뒤를 먼저 보거든요. 제일 뒤를 보니까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자 화산이 자기가 파악한 이 손자병법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9개 정도 뽑아놨습니다. 후기 부분에 보시면 되는데, 안 보셔도 큰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손자병법 자체가 병법서이기 때문에 병법서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손자병법은 뭐 그런 책이 아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책이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9개 정도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것으로 강한 자신을 만들어서 약한 상대를 이기는 책이다.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상대편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약한데 어떤 계책을 쓰거나 어떤 방법, 속임수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강한 존재를 무너뜨리는 그런 거에 대한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공법인 거죠. 자기를 강하게 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전투에서는 뭐 약해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긴 전쟁이라고 하는 큰 어떤 일종의 전쟁은 드라마니까 한두 번 이거 전투로 끝나는 게 아닌 거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짚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겨도 뭐 1000명하고 500명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가 한 400명 죽었다 이러면 그 전쟁 자체는 결국은 우리한테도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게 되면 언제나 대가가 있다. 이 책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능하면 싸우지 마라.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겨도 결국은 손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들고 있는 사례들을 쭉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전쟁을 좋아했던 군주들의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가면 그 나라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요. 결국은 전쟁을 많이 해서 몇 번, 몇십 번 이렇게 이겼지만 결국에 가서는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겼을 때, 이겨도 결국은 손해다. 그러니까 전쟁을 결정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첫 편이 이름이 계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이 번역서를 읽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아무리 번역을 잘 해놔도 한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책을 읽으면 그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번역할 때 계획하다, 계산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다 계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 계자 하나 써놨는데 계산으로 번역해야 될지 계획으로 번역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그죠? 그 문맥마다 다 그 의미가 틀린데 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원문들을 보고 글자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글자 같은 경우에 그 글자로 번역을 옮겼을 때 숨겨지게 되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 드릴 텐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글자는 계산하다, 계획하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계자를 설명해 놓은 거 보면 회하고 산이라고 하는 글자, 회는 모은다는 거, 자료 모으는 겁니다. 우리 회계라고 할 때 계자를 회계 두 개로 연결을 시키죠. 그죠? 모은다, 그 다음에 모아서 그 수치로 환산을 해서 그거 합산을 해서 그걸 계산하는 게 계입니다. 그러니까 계는 여기 지금 전쟁 계획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짚고 있습니다. 계는 철저하게 계산하는 거다. 계산하는 건데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첫 구절 뒷부분에 넘어가면 5가지 뭐 7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영역을 5가지로 나누고 항목을 7가지로 나누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와 상대방의 전력들을 점검을 합니다. 자료를 모아서 그걸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서 이 상태로 싸우면 성패가 어떻게 날 건지 그걸 산출해내는 게 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음이 좀 그래 선성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계산이 쓰게 되면 전쟁하기 이전에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길 수 있을 때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가 최소한이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손자의 책에서 보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힘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우리에게 달라들지 못하게 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집약적으로 표현된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싸우기 전에 모든 것들을 점검해서 이미 이길 수 있을 때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뭐 전쟁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데 상대방이 강하면 가서 부딪히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약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안에 뭐 제일 뒤에 나오는 간첩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내부의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가서 막 성문 앞에 가서 욕을 디립다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가 나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뭐 매복 같은 거 해 있는 상황인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걸 판단해낼 수 있지만 그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을 해서 전쟁을 실제로 붙어서 싸우는 그런 것들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기점까지 참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요 기간이. 그럼 다섯 번째는 이건 뭐 전쟁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어떤 사람들은 무기가 세면 또는 병력이 많으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전투입니다. 전투에서 이기는데 그런 거죠.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군수입니다. 군수 지원.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군수 지원을 빵빵하게 하면 이깁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군수 지원의 폭을 줄이는 겁니다. 전쟁할 때는 짧은 기간에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표현이 한 방에 그냥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해서 공격해서 한 방에 그냥 끝내는 거.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라. 이겨도 끝내지 못하면 그건 뭐 이긴 것도 아니다. 그런 정도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이 정병, 기병이라는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저 표현은 손자병법에 처음 등장하고 다른 어떤 그 병법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정병은 발을 정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전투할 때 이렇게 직접 대치하는 병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병은 일종의 여유병력입니다. 병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과 대치하는 병력을 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을 항상 남겨놓는 겁니다. 저 기록에 따르면 5,000명일 때도 500명일 때도 그러니까 숫자가 많든 적든 항상 적과 대치하는 정병과는 별도의 병력을 항상 운용을 해라. 정병 같은 경우에는 힘과 힘의 싸움의 대결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기병은 그야말로 지형과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이용해서 저 때는 그 일종의 전략보다는 전술이 동원이 되는 거죠. 기병을 동원을 해서
항상 여력을 남겨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할 때 병력이나 물자나 뭐 이런 부분에서 여력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정말 그 개편 처음 부분 보면 그 중간쯤 내려가면 전쟁은 바로 속임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속임수라고 하는 상대방이 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파악하기에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내가 무기가 굉장히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상대방은 내가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일종의 그 속임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다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뭐 숨어 있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화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그게 속임수가 강조가 되고 있고 중요한 그걸로 보고 있지만 이 1번의 원칙하고 연결되어서 이거는 계책이라고 하는 측면, 전략적인, 전술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뭐 전투할 때는 싸움할 때는 운용되는 원칙이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항상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지피지기 백전백승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손자병법에 백전백승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백전불태라고 힘들어지지 않는다. 패. 10번, 100번 싸워도 힘든 상황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구절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알고 남을 안다라고 하는 두 축 중에 중요한 건 자기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뭐 전투에 패했을 때 피해를 입습니다. 그 피해를 입는 것 자체를 어떤 측면에서는 상대방을 제대로 못 알아서 또는 상대방이 강해서 내가 졌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상대방의 역량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전쟁에 패한 거다. 결국은 자기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먼저 파악이 돼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무턱대고 달라들고 뭐 이런 뭐 계산 없는 상태 또는 뭐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면 패착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손자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런 맥락에서부터 자기 자신이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 관건은 자기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손자병법의 그 강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그 플롯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또는 관심을 끌만한 아주 기묘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것이 언제나 유지될 수 있는 정상적인 길인가 또는 어떤 것이 저런 계책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건 좀 나중에 이제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만 손자병법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손자가 살았던 시기가 굉장히 묘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병전이 일어나고
대규모의 그 접전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전쟁이 가져오는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여실하게, 뭐 전차전 이렇게 붙을 때는 그 귀족 집단 내에서 힘겨루 뭐 일종의 결투 같은 그런 형태로 그 전쟁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라고 하는 것도 뭐 직접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근데 대규모로 전쟁이 진행되면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농부들도 다 차출되어 가지고 병사로 동원이 돼야 되고요. 국내 그 물자나 이런 것들 끊임없이 동원이 돼요. 저 때는 뭐 수송하는 것도 백리, 천리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인력 동원, 뭐 비용, 소모 이런 것들 엄청나게 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할 때는 그런 요소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 그런 요소들을 따져보고서 전쟁을 결정하는 거는, 전쟁하기로 결정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전쟁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전쟁이라는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반 개 부분이야 이런 측면들을 보면 그 전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움, 그러니까 결과, 그 전쟁을 벌였을 때 생겨나는 피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손자병법이라는 이 책이 싸우는 걸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전쟁이 빈번하게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 전쟁이 끼치는 폐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고, 이런 것들이 이 책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전국시기라고 하는, 춘추 전국시기는 중국에서 제자, 뭐 백가라고 해서 온갖 사상가들이 다 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한자 문화권 내에서 그 사고의 역량, 뭐 사상 또는 여러 가지 뭐 생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그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학파별로 이렇게 쭉 묶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관이, 뭐 도관이, 그죠? 병관이, 법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시도의 한 축에서 보면 병가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사상적 경향이 어떠냐? 전쟁하고 전쟁에 대해서 고찰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첫 장에서 그 부딪히게 되는 글자 중에 하나가 도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첫 장에 뭐 검토해야 될 5가지 영역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도입니다. 그죠? 예. 저 도는 요즘은 뭐 도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 자체에 대해서 독립되어 있는 어떤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춘추 시기 저 책이 지어지는 시점에서 도라고 하는 독립되어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가의 도, 또 도가의 도, 아니면 그릇 빚는 사람들의 도, 앞에 뭔가 항상 붙어야 됩니다. 도라는 글자는 길이잖아요. 길, 그죠? 유가들이 지향하는 길, 도가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길, 뭐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앞에 뭐가 붙어야 이 도라는 용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길 뭐 이렇게 하면 무슨 길인지 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병가라고 이 병력 운용을 이야기했던,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도라고 했을 때 도가 뭘까? 저도 조금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병가라는 집단들이 갖고 있는 사상적인 연원이나 이 속에 서술되고 있는 큰 토대가 어떤 거냐? 이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잘 살아야 거기에서 땅도 넓고요. 땅도 넓고 뭐 물산도 많이 이렇게 장려가 되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것들을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병력도 차출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라를 부강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농사 잘 지어야죠. 농경지 확장하고 거기서 생산량 많이 만들어내고 한 것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상업입니다. 옛날에는 그 물질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저 둘밖에 없습니다. 농사 짓는 거에는 물건 만드는 것까지 들어가겠죠, 물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유통시켜서 아니면 뭐 안 나는지, 이 땅에 안 나는지, 여기서 안 나는 걸 다른 데서 가서 가져와서 비싸게 파는 거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과 상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물산을 풍부하게. 근데 중국의 사상 학파들 중에 저 상을, 농은 뭐 누구나 강조,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그 생활의 기반이 되는 거고 육아도 그렇고 다 저 부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상업을 중시하는 학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육아, 뭐 공자 같은 경우에 봐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농공상에서 상 제일 밑에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 틀이 그겁니다. 항상 억제시키는 그건데 이 사람들은 병가라고 사실 이렇게 병가 이렇게 따로 분류하기는 그렇습니다. 뭐 그 도가 이렇게 따로 분류하는 것도 사실은 요즘은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서로 섞여 있습니다. 같이 개념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노자라고 하는 책을 도가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자는 사실 병법의 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자를 병법의 병가에 서술한 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쟁 이야기에도 노자에 나오고요. 그리고 노자는 이렇게 한쪽으로 쫙 뒤집혀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이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참아서 박살내는 거 이런 거하고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노자에서 이야기하는 문투와 여기 손자병법에서 서술하고 있는 무슨 비슷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짤막짤막하고요. 그래서 노자를 병가와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은 크게 뭐 그게 없는데 이 상업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업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관중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나라에 아까 제환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좌했던 뭐 정치가이죠. 공자보다 조금 한참 뭐 한 100여 년 정도 앞선 사람인데요. 이 관중이 그 남겨놓은 책이 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뭐 위작이다 또는 후대에 써진 책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관중이 쓴 책이 맞다라는 쪽으로 좀 더 가깝게 가고 있는데요. 그 관중에 보면, 관중이 써놓은 관자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업과 농업을 통한 부유한 국가의 건설, 이걸 토대로 해서 강력한 군비를 구축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법가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죠? 그 이런 뭐 상항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농사 짓는 거, 농사와 군대를 일체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요. 그 기반, 제가 생각하는 이 병가의 기반들은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 특히 이제 그 손자병법 같은 경우에는
관자 계통의 부국강병론을 지향했던 사람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측면이 안에서 조금씩 보일 때마다 제가 뭐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을지를 굉장히 두껍죠. 12페이지. 이 책 한번 보십시오. 제일 편 끝부분 보면 원문을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2페이지로 이렇게 원문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문 번역문을 마지막에 이렇게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사례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고요. 제 생각은 요걸 한 1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술술술 잘 넘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해야 될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전쟁의 그 사례들도 적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읽어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번역도 꽤 잘 돼 있습니다. 용어들 번역도 꽤 잘 돼 있고, 글도, 깔끔합니다. 번역하신 분도 번역을 잘 하셨고, 원 저자도 글을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읽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해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문 원래의 문장을 번역해 놨을 때 그 글자가 갖고 있는 게 번역했을 때 그 뉘앙스 같은 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색기정 할 때 찾을 색자 이런 것들 어디 갔어? 43페이지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 뒷부분. 개도 마찬가지고요. 색자 이런 색 이런 글자는 그냥 뭐 찾는다 뭐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색이라는 건 감추어져 있거나 보이지 않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색기정이라고 할 때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정자는 승리할지 이길지 질지 그러니까 파악된 상태, 내 전력과 이쪽 전력이 파악됐죠. 그리고 이대로 붙으면 이길지, 질지가 앉아서도 보이죠.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려져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나타나게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5개 부분에서 7 부분을 비교해서 상대방을 나의 전력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붙으면 그 결과를 나는 알 수 있잖아요. 이 계산된 것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결국 붙게 되면 현실에 드러나게 될 성패의 모습이 이 정입니다. 그런 형태로 색, 정 이런 글자가 감추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드리면 요 원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그래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뭐 여기 올리든지 아니면 가져와서 뭐 1시간 한 번 할 때마다 한 편 정도니까 그 길지 않은 한번 개편을 해봤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는 거는 한자를 잘 안다고 번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나오면 제자, 제자 이런 거 똑같은 글자가 몇 개가 나오는데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찾는 과정, 찾기는 대로 가능한 찾아가지고
그걸 해서 일단은 짤막짤막한 한 페이지 정도씩 될 겁니다. 그거 번역해서 일단 뭐 카톡에 올리든지 해서 그런 의미들을 설명을 좀 더 해드리는 과정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실려 있는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재미있거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 문장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 책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 할 때 한 100페이지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100페이지도 볼까? 예, 한번 지금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10번, 예,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뭐 설명이 이런 것들은 각자 보라고 하고요. 예, 원문과 해석 예, 이것만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보충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뭐 그런 형태로. 그리고 뭐 굉장히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뭐 좀 더 좁혀지면 좋죠. 뭐 이걸 10번 하기 또 책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근데 이게 총 기간은 얼마나? 이거요? 10번 정도면 한 2달 안에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양이 워낙 적어서 이게 원문은 진짜 양이 적더라고요. 원문 적지 않습니다. 진짜 그 다른 거에 비하면 이거 전체를 2시간 안에. 워낙 해석이 잘 돼 있어요. 해석이. 알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대신에 서양 사람들이 번역한 영문까지 같이 보면서 요 책입니다. 요 책 뭐.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했는지도 같이 보면 되고. 그리고 이 영문은 책 지금 안 사신 분은 억지로 뭐 안 사셔도 될 거. 뭐 어디 올라와 있죠. 주문했습니다. 예, 주문하셨습니까? 갖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또 이게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그런 도 뭐 이런 용어, 개 이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이 사람들을 고심을 해서,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까 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모럴하고 로우라고 하는 걸 두 개, 프린시플 아닌가요? 아니요. 모럴 로우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모럴과 로우를 저는 뭐 결합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거 결합해서 쓰는 걸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붙였습니다. 비교해서 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했는데 지나면서 한문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영어 이해가 더 쉽더라고요. 아니 한문에서 벗어났잖아요. 한번 옮겨 놓으면 이 번역이 중요한 이유가 틀에서 한번 벗어나서 자기 틀을 확정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더 어렵다. 그게 어. 이중.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을 아까 편집하고 해설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조조라고 했잖아요. 조조가 해놓은 해설은 굉장히 짤막짤막합니다. 조조가 해놓은 해설도 번역에 가능하면 그대로 적용을 해서 또는 그 조조의 그 설명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